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김윤석 감독의 미성년입니다. 와, 저는 해화고요. 저는 소요입니다. 저희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에게 첫 댓글이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댓글이 달렸을 시점이랑 저희가 댓글을 보고 녹음을 하는 시점이 되게 멀어요. 저희가 맞아요. 연말 연초에 비축분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 늦게 응답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팟빵이 댓글이 달려도 알람이 안 떠요. 그죠? 내가 알람을 안 켜놓은 건가? 아, 알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10616756님께서 도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잔잔하니 듣기 참 좋네요. 저도 잔인하고 자극적인 걸 좀 무서워하는데 진행자 두 분이랑 시그널송이랑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도쿄에서 듣고 계시다니. 그러게요. 2억 만리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네요. 맞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을 용기를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 그 새하얀 눈밭에 발자국 하나 찍는 거에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저도 무서워서 댓글 같은 거 잘 안 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또 이 도쿄에서는 지금 또 날씨가 어떨지 또 한국은 엄청 춥거든요. 지금 맞아요. 도쿄의 날씨가 지금 궁금해지는데 또 이 음성을 듣게 되신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한 욕심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김윤석 감독의 미성년은 이제 2019년 4월 11일 개봉했고 러닝타임은 96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영화는 해화가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선정해 주신 건가요? 겸사겸사인 것 같아요. 이거를 미성년을 예전에 또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거에서 또 봤는데 그때 감독이 이제 김윤석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약간 익히 알기로는 김윤석 배우를 굉장히 연기파 배우 약간 그리고 유명한 영화에 한 번쯤 봤던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감독으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가 또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에피소드로 선정할 영화들을 찾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김윤석 감독은 배우일 때 되게 뭔가 마초적이고 맞아요. 느와르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화는 되게 소녀소녀한 느낌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김윤석 감독이 느껴지는 그런 액션씬도 좀 있고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되게 의외의 주제 선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신기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 전에 네. 이 영화가 어떠셨나요? 일단은 대충 시놉시스는 알고 보기는 했어요. 그 바람이 난 아빠와 그리고 바람이 난 엄마의 각자의 이제 딸들의 그런 이야기라는 걸 봤는데 일단은 전 보면서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랑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또 미성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또
청소년 못지않게도 더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또 나와서 그래서 또 제목이 미성년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뭔가 미성년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게 중의적이죠. 그 성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나이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 같은 걸 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염정아 배우가 항상 이 박복한 아내로 남편복이 작품 내에서 남편복이 참 없어요. 맞아. 제가 저번에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무뚝뚝한 남편을 만났었고 그분이 가장 양반이었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타인에서도 이제 바람피는 남편이었나? 아주 남편이 되게 나쁘게 나오고 맞아.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도 무뚝뚝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약간 이미지 캐스팅인가 싶기도 하고. 염정아 배우님이 이제 박복한 아내 전문 배우인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카메오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온 배우 처음에 그 예서 역할로 나왔었던 김혜윤 배우가 네 나왔고요. 그분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김희원 배우인데 카메오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 방탄유리 대사를 방탄유리 맞아. 그 대사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이 잠깐 나오는데 그 병실에 이제 우리의 엄혜란 배우님 염혜란 배우. 염혜란 맨날 헷갈려. 염혜란 배우님과 정희랑 배우님이 나오는데 맞아요. 미친 듯한 엄청 싱크로율을 닮았어요. 보여줍니다. 아마 진짜 어머니와 진짜 딸보다 더 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음성 발음 이런 것도 다 좀 느낌 비슷해.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가족이 아닐지 의심이 되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언니일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 밖에도 카메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감독이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인맥들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우정 출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잔잔한 영화들을 뭐 다루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딥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류의 작품들은 사실 잘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면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취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하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좀 개그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서도 해와의 취향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것과는 별개로 또 이야기할 거리는 좀 많아 보여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네. 권주리라는 역할 첫 번째 고등학생이고 이제 김혜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아버지인 대원의 불륜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 배역인 윤하원은 같은 학교지만 서로 이과반, 문과반 그리고 이제 계층 격차도 좀 나고 해서 아예 인면식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소녀로 나오고 그 주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좀 잘 사시는 대기업 다니고 어머니도 전업주부지만 재테크를 좀 잘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약간 부유한 가정이고 공부도 좀 잘하는 상위권의 그런 학생으로 나오고 반대로 이제 상대 배역인 김유나 박세진 배우가 연기했던 김유나 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상태고 어머니는 오리고기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조금 가난하고 그리고 문과반 근데 왜 문과반은 문제하고 이과반은 엘리트야? 참. 문과 대학원생의 아니 억울한 뭐 모습. 너무 이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문과 차별을 해버리니까 에이 그냥 우연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찔리니까 더 발끈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어릴 때 미성년자 시절에 유나를 낳아서 되게 나이가 좀 젊은 부모님들이 있고 어머니도 좀 철이 없으신 타입인데 아빠는 한술 더 뜨는 그래서 오히려 유나의 경우가 더 어른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 때도 있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좀 그런 현실적인 어깨에 짐이 많은 과성숙한 그런 타입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얘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음. 과할 정도로.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두 청소년의 부모님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주리의 엄마 역으로 염정아 배우가 연기하신 안영주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 권대원,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신 권대원이라는 역할이 나오고요. 이 권대원이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주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내가 감독하는 영화에 내가 배역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거 하고 싶을 텐데 되게 가장 이렇게 쓰레기 같은 캐릭터를 맡아서 그것도 잘 해냈다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감독 자기가 제일 잘 알았겠죠. 이 역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엄마 역할로는 김미희라는 역할이고요. 김소진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희가 대원과 불륜 관계고 아까 말했다시피 오리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소 철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리고기집 운영하면서 약간 좀 남자 손님들을 되게 친근하게 대하면서 좀 자주 마음을 좀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되게 약간 마음이 살랑살랑한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금사빠. 소녀소녀하고 그렇습니다. 갈대 같은 여자. 그리고 그 남편으로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남편인 박서방이 있는데요. 그 박서방 배우는 이희준 배우가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희의 전 남편이자 유나의 친아버지고 좀 이렇게 돈을 탕진을 한 그런 철없는 남편, 전 남편으로 나옵니다. 경마를 하나? 그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썩 좋진 않습니다. 아니 나쁜 아빠지. 나쁘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아빠지. 맞아요. 나는 이제 미희가 최고 철없는 캐릭인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떠. 한술 진짜. 더 뜬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또 잠깐 나왔던 선생님, 그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로 김희원 배우, 방탄유리의 김희원 배우가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 관계가 되어 있고요. 첫 장면은 주리라는 소녀가 미희의 오리고기 식당을 염탐하다가 미희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 대원과 이제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미희한테 들켜서 도망을 가다가 미희의 딸 유나와 마주치고 당황을 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제 대원이 이제 회사 회식으로 오리집을 자주 방문하다가 이제 미희와 불륜 관계가 되고 자주 이제 회식을 그곳으로 잡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하. 이제 뒤에 언급되는 거로 보면 직원들은 다 거의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쪽팔리지도 않나. 참 저는 약간 불륜 이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당해본 건 아닌데 약간 인간의 도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근데 당해보면 바로 일상생활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저도 약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리는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가 자기 생년월일이란 걸 알고 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다가 증거를 알아냈고 이제 몰래 찾아갔던 거죠. 그게 첫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학교에서 이제 유나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리를 학교 옥상으로 부르죠.
그러면서 유나는 사실 엄마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집 이제 지옥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리가 얘기를 하니까 유나가 화가 나서 주리의 핸드폰으로 주리의 엄마한테, 그러니까 대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남편과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났다.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임신했거든요 까지 폭로를 바로 전화로 해버리죠. 그걸 탁 끊어버립니다. 주리는 그러면서 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려야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냐 그랬더니 유나가 이미 임신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하면서 주리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을 쓱쓱 닦으면서 이것도 그럼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면 되겠네 뭐 그런 식으로 비꼬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충동적인 장면들이 종종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의 특징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물론 과장이 됐겠죠. 과장이 됐겠는데 그래도 뭔가 얘네 캐릭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일부러 넣은 게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네. 여전히 낯설긴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근데 그래요. 최근에 소설 작가분들이 주로 이제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어린 시절을 그린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주요 작가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런 충동적인 어떤 감정, 되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감정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런 걸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너무 그런 충동적인 캐릭터가 성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바라봤을 때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인 건가 그 둘 사이에서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비슷한 그런 전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둘이 한바탕 싸우게 되고 유나가 집으로 가서 미희에게 애 지우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미희는 정말 철이 없어요. 약간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히려 약간 유나한테 약간 찡찡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미는 또 그 불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고 그리고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그 대원은 딸이 있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사랑해 줄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변호를 해주고 계속 그냥 사랑에 빠져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래서 유나랑 미희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데 결국엔 미희가 펑펑 울어버려요.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애처럼. 선즙 필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화가 나서 엄마의 핸드폰으로 그 대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의 불륜을 모두가 다 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되게 웃긴 거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핸드폰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대원이 그 문자를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그래서 아내랑 딸이 막 부르는데도 급하게 집을 막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주리가 학교에 왔는데 유나가 자기를 보고 피식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빡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집이 지금 지옥이 됐는데 지금 아빠라는 사람은 뭔 일인지 자꾸 가족들을 쌩까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제 엄마한테 막 폭로했던 기집애가 또 막 한 건 했다는 것처럼 피식 웃으니까 뚝박이 돌아서 머리채를 막 냅다 잡고 대판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수준이 거의 무슨 영화 친구 수준. 아니 진짜 여자애 둘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데 유리창 깨지고 문이 박살나고 꽤나 세요. 꽤나 센 게 아니라 이런 영화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이거 과장이 아니라 진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력 장면이 그러니까 여학생 둘이서 운동 선수도 아닌 일반 여학생 둘이서 맞짱을 뜨는
그 장면이 이렇게나 과격하게 그려지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거의 무슨 미식 축구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마냥. 진짜 말죽거리 잔혹사 어, 어. 친구 그 급의 파이트를 해가지고 막 그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감독님이 그런 걸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그니까요. 근데 그런 면이 되게 오히려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그 치열한 감정의 산물인가 그게 잘 드러나서 좋은 오히려 좋았던 장면이었다고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격렬한 액션 씬까지 나오고, 근데 와중에 또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방탄유리 김희원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둘의 그 화해를 하는 와중에 약간 애드립인지 뭔지 이거 깨진 유리창이 방탄유리야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 장면이 깨알 웃음 포인트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둘을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나보다 주리가 좀 더 우등생이고 윤나는 약간 문제아 취급을 받던 애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자꾸 약간 주리한테 너 쟤한테 뭐 돈 뺏겼니?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주리가 사실 제가 먼저 때렸어요. 막 이런 그렇게 막 해서 약간 선생님이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유나가 음. 너 이번에도 부모님 안 모시고 오면 이란 말을 듣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미희가 유나를 케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책임 없는 쾌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경험 그게 어떤 사랑의 결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맞아. 낳아놓고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여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실 그 불행을 스스로가 자초한 거일 가능성이 되게 그럴 수도 높죠.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아무튼 지 생각밖에 안 하는 엄마입니다. 유나가 이제 전화로 한번 폭로를 하기도 했고 영주도 사람인데 이게 눈치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상한 것들의 행동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의 이상한 점들 보고 나서 이제 자주 회식 자리 장소로 이용한 오리고기 식당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요. 다 이렇게 아는 듯 모르는 듯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맞아. 그래서 오리고기 식당을 찾아가서 미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리고기 주물럭을 시키는데 주물럭 2인분인데 괜찮으실까요? 이러니까 주세요. 굉장히 그 막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받을 것 같아. 당연하죠. 막 팔이 덜덜덜 떨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갑자기 근데 또 이 가게가 여자 혼자 운영하는 집이라서 선불입니다 해가지고 결제를 해. 아우 그냥. 결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넉살 좋게 막 얘기를 하니까 더 얄미운 거죠. 맞아. 그래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마침 미희가 대원이랑 통화를 하는 것을 영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도 전에 박차고 나와요. 밥 먹을 수가 없죠. 그 꼴을 보면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 나온 걸 보고 미희가 뭐 어디 가시냐고 벌써 가시냐고 그랬는데 이제 영주 표정이 아주 썩어 있으니까 약간 아우 뭐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채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좋은 남자 참 없어요. 그죠? 이러는데 아우 그냥 이제 이러한 능청?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더 화가 난 이제 영주가 막 이렇게 같이 가서 차나 한잔 해요 하고 이렇게 잡아 끌려는 미희를 팍 밀쳐버리게 되고 미희는 이제 쓰러졌는데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가 자기 차에 미희를 태우고 병원으로 갑니다. 저는 그래도 영주가 그나마 좀 제일 어른스러운 캐릭터가 어른다운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지금 그 남편의 불륜 사실을
딸의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애한테도 내색을 안 하고 남편한테도 크게 내색 안 하고 어쨌든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염정아 배우의 배역 같았어요. 맞아요. 미희가 그래서 다리 사이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이제 영주가 거기 따라갔는데 너무 걱정을 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미희의 그 조산은 그 넘어지는 정도의 충격으로 생긴 거는 아니고 그 조산기가 이미 있었을 거다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영주는 어쨌든 자기가 밀쳐서 피가 나온 걸 봤으니까 좀 죄책감에 병원비를 완납을 해줍니다. 한 5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간호사로 나오는 배우가 이상희 배우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그 간호사 출신이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간호사 출신의 배우여서 여기서 간호사로 캐스팅돼서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고, 오 신기하다. 최근에는 이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시죠. 찰떡 캐스팅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몰랐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막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3자 면담을 하던 그 주리랑 유나도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다가 유나랑 주리도 병원으로 뛰어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막 만져도 보고 막상 나오니까 신기하니까 둘 다. 그 전까지는 서로 막 아기를 저주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나온 아기를 보니까 또 신비로운 느낌이 또 들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서로 각자의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인 그 존재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고 신비롭고 뭐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또 애들은 애들이구나 싶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대원도 안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병원에 왔다가 또 이렇게 딸한테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게 그냥 막 아까는 막 액션씬 나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도망가실 때는 막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타고 막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서 기둥을 지나가는데 그 기둥에 숨으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이렇게 걸으면서 슬쩍 이게 엿보려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고 에스컬레이터 반대로 막 뛰어가지고 올라가고 막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애들이 놓치고 대원이 병원으로 다시 와서 미희를 찾아왔는데 잠들어 있어서 그냥 보고 조용히 나갑니다. 그때 이제 유나도 같이 있었죠. 유나도 같이 있어서 막 아빠 이러면서 쫓아가잖아요. 대원의 어떤 비겁하고 찌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미희의 마음이 약간 아리까리해지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네. 그 일단 미희가 아들을 보러 가지도 않고 맞아. 그냥 뭔가 좀 살짝 실성한 느낌도 있고 그냥 살살 웃으면서 맨날 TV나 보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 우리 엄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미리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관계가 어쨌든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미리 돈을 받고 근데 그 돈을 바로 현금 포스에서 꺼내주는데 정산할 때 힘들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산할 때 힘들 텐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영주에게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이제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5만 원 비는데 이거 그러니까. 다음에 갚겠습니다. 그걸 왜 애가 하고 있냐고.
그쵸? 영주가 되게 어른스럽게 받아주죠. 이거 막 맞아, 돌려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래, 그 5만 원 꼭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너도 뭐지 밥 잘 먹고 다니고 뭐 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게 응원과 위로를 해주죠. 영주도 자기도 힘들겠지만 맞아. 이게 사실 진짜 어른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고 돈을 좀 더 구하기 위해서 친아빠를 찾아가는데 친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한 말이 너 이제 20살 지났지? 카드 하나 만들래? 이런 거예요. 뭐 엄마는 뭐 돈 나올 데 없대? 뭐 이러는 거죠. 대박. 그러니까 그 돈으로 또 도박하러 가려고. 와, 진짜 이런 쓰레기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저기 찜질방 가는 셔틀버스 같은 게 와요. 되게 다마스 같은 작은 차로 찜질방에서 이제 도박을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버스가 와가지고 나 저거 빨리 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급하게 막 가요. 그러니까 유나가 아빠 내 이름은 알아? 이러죠. 유나야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름은 또 기억해. 딸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세상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고딩 원빠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아빠의 모습인 것 같아서 답답해요. 너무 보는데. 그거겠죠. 어쨌든 미성년 때 나왔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어쨌든 친아빠가 한테 이제 유나가 나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또 알바를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가는데 한편 이제 영주가 대원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막 문도 잠그고 막 그래요. 막 전 재산이 안방에 있다고 하면서 전 재산이나 안방에서 모든 재산의 명의가 대원의 앞으로 되어 있는 걸 본 영주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대원은 또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별로입니다. 대원은 또 다 같이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가자 아니면은 뭐 나 빼고 둘이라도 가서 숨이라도 돌리고 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풀릴 줄 아나? 확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또 영주는 당연히 다행히도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혼자 가요 펜션을. 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다 같이 가자. 그게 싫으면 너네 둘이라도 잠깐 다녀와라. 숨 돌리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괜찮아지겠냐. 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하려는 그 뻔뻔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비겁하죠. 아주 비겁하고 한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무슨 옛날 연예인들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 가끔 보면은 또 풀려요. 잘 모르겠어. 우리와 또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되게 별로입니다. 네. 그런 거 배우지 마시길. 그리고 대원은 그래서 혼자 펜션으로 가는데 이 펜션이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를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또 이정은 배우입니다. 네 맞아요. 기생충에 나오는. 그래서 너무 또 그 로컬 아줌마 같은 그런. 처음에 막 그냥 말 걸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여기까지 오고 그랬어 이러다가 근데 주차를 막 했으면은 자리세를 내야지. 그래서 그 다 받아내고. 양아치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왕초 아줌마. 그래서 막 저기 막 오토바이 타고 있는 또 애들한테 가서 야 10,000원 뜯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불량배들이 이제 대원의 차가 꽤 고급 차이니까 이제 뭔가 눈독을 들이고 지나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잔뜩 털려서 집에 돌아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서 뭐지 하고 딱 달려갔는데 톡톡 치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그 양아치가 얼굴을 싹 보여주더니 싹 다 털어가고 차까지 뺏겨요. 맞아.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데 또 택시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다 털려가지고 이제 택시비
5만 원인가? 막 48만 원인가? 맞아.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숨습니다. 세상 초라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비현실적이다. 왜? 일부러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대원을 벌 주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그런 판타지적인 장면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강도가 아무리 그렇다고 차까지 다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핸드폰도 뺏긴 거죠. 그쵸. 그렇네.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이끼에 나올 법한 그런 어촌 마을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사적으로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적으로 벌 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해결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건 저희 취향일 뿐이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분류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어떤 영화들 보면은 약간 범죄를 미화하거나 막 그런 것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불륜을 미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길게 얘기하자면 미화하지 않는 장치 맞고 그렇긴 한데 이게 자칫하면 되게 도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세상이 잘못한 사람 다 벌 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즘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서사적인 벌 주기가 오히려 내가 사는 세상은 저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서운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쾌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좀 더 언짢거나 중간 없이 좀 그럴 호불호가 좀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시도네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그 배역을 맡고 또 그 배역을 그렇게 했다는 건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김윤석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한편 유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요. 이것도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이제 그런 유나랑 그러니까 과성장, 그러니까 과성숙했다라는 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의미인 거죠. 약간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중간에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출생 신고를 끝내고 병원으로 간 유나랑 주리는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되게 그 애기 보여달라고 없다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너네가 이제 어디 입양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엄청 그 현실을 부정하죠. 현실 부정하는 장면이 길게 들어가고 이제 시체 어딨냐고 하니까 시체 이제 데려가는 장의사 쪽으로 데려가는 기사님이 이제 가지고 가고 있다. 운반을 하고 있다. 운구라고 하죠. 운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막 찾아가서 그 차를 찾고 차에 따라 타요. 근데 그게 장면이 참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지? 트렁크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죽은 아기들의 그 시신들이 약간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그 차를 뛰어나가. 유나. 유나가 뛰어나가고 주리가 이제 끝까지 기다려서 아이의 시신을 받아서 오죠. 맞아요. 일단 수습을 해서 가져가요. 한편 그 이제 아이가 죽었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그 미희는 일부러 한 번도 신생아실에 가지 않고 이제 뭐 TV 보고 막 그
정이랑 배우, 여매란 배우랑 싸우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매란과 정이랑 배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 진짜 잠깐 나오는데 참 임팩트가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했지? 두 분 다 되게 개성 강하신 맞아 분들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 장면 좀 웃겼어요. 맞아. 그 유쾌한 어떤 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희의 어떤 철없음, 감정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부각시켜주기도 하죠 옆에서. 그래서 뭐 TV 채널 보고 막 너무 크게 웃으니까 너무 크게 웃고 쩝쩝대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왜 나한테 반말이야 하면서 막 싸우고 이제 간호사에 의해서 이제 수습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면서 그 미희가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게 되게 별로야. 맞아. 자기만 힘든 게 아닌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주와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미희는 대원에게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 보러 와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멀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대원이 둘러대니까 오빠 나 사랑하긴 해. 그 대사를 합니다. 그 대사를. 그 대사를 하고 이제 얼버무리는 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 봐요. 불륜 이렇게 당당하지 않고 한 명은 무조건 비겁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죠. 근데 그 다음의 행동들은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영주가 이제 미희의 병실로 찾아옵니다. 미희가 이제 가방 싸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영주가 미역국 같은 거를 전복죽. 전복죽을 이렇게 주면서 먹이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미희가 얘기를 하나? 영주는 왜 이렇게 미희를 챙겨줄까요? 그냥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남자의 사랑을 남편이나 뭐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영주도 애를 낳아봤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밉지만 어쨌든 이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내가 봐도 비겁한 저 남자를 어떻게든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도 죽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이런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주는 또 되게 약간 어른스러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좀 애 같은 어른을 봤을 때 그 좀 안타까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미희도 어쨌든 그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이제 어떤 나쁜 남자들한테 끌리게 되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용서와 또 불쌍한 감정, 이게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쵸.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레벨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주가 이제 미희를 챙겨줌으로써 자신의 멘탈도 사실 챙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미희가 그 일하는 것도 직접 다 받고 거기 그 일하는 공간, 그리고 그때도 약간 남자들이 와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더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의식적으로 내가 얘를 깔아뭉개가지고 내 자존감을 지키겠어 이건 아니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주리는 그 뛰쳐나간 유나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같이 화장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죽은 동생의 시신을 화장해 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미희인의 집에서 음. 산모일지를 보고 아 맞아 태명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못난이. 못난이라는 태명. 그게 이제 태명을 그렇게 나쁘게 지어야 반대로 된다고 뭐 이런 말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명명할 수 없었던 아기에서 우리 못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리와 유나는 서로 못난이라고 하는 동생을 공유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명까지 잘 지었으면서 왜 안 보러 갔을까? 죽은 거 아니까 그거를 그 슬픔 책임지기 싫은 거지. 참. 네, 아무튼 그렇게 둘이 못난이를 화장해 오고요. 그리고 주리 아빠랑 유나 엄마의 불륜 데이트 장소였던 빈 놀이공원을 둘이 같이 찾아갑니다. 그 사진 안에 보였거든요. 둘이 찍은 약간 증거물이라고 명명하는 그 사진에 그게 나와서 거길 둘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여기가 또 주리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와가지고 놀았던 맞아. 그 놀이공원. 네네 그렇죠. 거기를 또 굳이 골라서 불륜 데이트 장소로 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 영주가 대원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너 네 딸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그 핸드폰으로 불륜녀랑 연락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맥락인가 봐요. 그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 비겁. 어우, 진짜. 그렇죠. 뭐 대원이나 미희나 철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맞아. 아무 생각 없고 속 편하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둘이 미성년이네요. 그래서 그 죽은 아기의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조그매요. 손에 한 줌도 안 들어올 만큼 엄청 적은데 살짝 엽기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리가 우리 아기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유골을 각자 딸기 우유랑 근데 이게 좀 응? 처음에 그래요. 응? 그냥 우유를 2개를 꺼내요. 그 다음에 너 초코가 좋아, 딸기가 좋아? 난 딸기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진 다음에 그래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유골 삭뼈가루를 이제 각자의 우유에 넣어서 마시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이 장면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 불호였습니다. 저는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었어요. 아 얘는 마지막까지 과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 우리가 과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지만 이런 행동이 이런 충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엽기적이고 음침하고 엽기적이고 음침하고 자기 스스로 되게 드라마틱한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되는 나이긴 하죠. 아 근데 좀 별로였어요. 내가 이제 청소년을 벗어나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결말을 보기 전에 되게 상상을 좀 했거든요. 요즘에는 막 그 유골로 목걸이도 만들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도 만들고 그런 되게 아름다운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타서 먹는 게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상업화된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 뼈가루를 우유에 타 마시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른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영화 중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 그 사람의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그 무언가를 내 몸속에 간직한다 그런 식으로 풀어내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 그리고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영성체라는 거를 하는데 네네. 그 이제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몸이요 이러면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피다 이러면서 이제 그 찍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럼 찍어 그걸 먹어요. 그분의 몸을 나에게 받아들인다 뭐 그런 식의 그 의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가루를 내 몸과 하나가 내 세포의 그 존재를 각인시킴으로써 평생을 그 친구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의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낯설지 않아요. 이런 그래요? 맥락이 뭐 옛날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있던 그런 소설들 그런 곳에서는 이런 식의 엔딩이 되게 그렇게까지 낯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텍스트로 봤으면 뭔가 그렇게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쵸, 상징적으로 그래 나랑 얘랑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공유의 경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뼈가루를 먹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그래서 그쵸. 조금 텍스트에서는 안 될 법한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근데 흰우유였으면 더 논란이 적었을 것 같아. 근데 딸기 초코여서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이런 식의 전개 그러니까 갑자기 그 키스를 한 다음에 이런 거나 아니면 갑자기 뼈가루를 우유에 타 마시거나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단편 소설에서 되게 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법한 뉘앙스를 가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막 엄청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뭐 영상화로 접했을 때 조금 더 분위기가 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되게 중의적으로 작용을 해서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것이 과연 나이만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제목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소녀들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어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밝혀나가는 그런 진행을 한 감독이 김윤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되게 그 맞장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개성이 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주제를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감독님한테요? 네. 영화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세대들에 대한 반성, 자기 반성.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내 주변에 도처에 내 세대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방관자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나빠가 아니라 직접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한마디와 추천하는 사람을 하고 이번 녹음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혜화가 먼저 해볼까요? 네. 어른들이 봤을 때랑 청소년이 봤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이 과연 나이로만 나눠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기서 나오는 그 염정아 배우가 역할을 한 이 영주라는 좀 어른스러운 캐릭터가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엄마 아빠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이 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주 배우가 영주가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막 엄청 그 앞에서 엄청 슬플 텐데도 찡찡대지 않고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고 이건 우리 일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주변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텐데 그게 니들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 일은 사실 어른들이 해결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봤을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많은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의 마이또네요. 마이또 맞네 생각해 보니까. 네. 추천은요? 추천은요. 우리
저희 회사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같이 보고 싶네요. 저희 청소년들이랑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만나는 여러 부모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서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거 맞아요? 아니 말하면서 약간 민망해가지고. 좋은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무래도 성년과 미성년 뭐 그런 주제인 거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제가 아직 성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저도요. 이 나이라는 숫자가 절대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또 높아졌잖아요. 또 아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영어 닉네임을 쓰는데 그 닉네임이 피터예요. 아 진짜? 몰랐네. 네. 그게 피터팬의 피터거든요. 아하. 모두가 피터 하면 피터 파커 이러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피터팬, 팬이었던 거예요. 피터팬이어서 스스로 약간 피터팬 신드롬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저는 줄이랑 유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이 이제 내 입장 받아들일만 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머릿속에 어떤 로지컬을 통해서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관점에서 어른들 캐릭터들이 더 잘 눈에 들어오니까 반대로 아이들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큐베이터의 아이를 보면서 둘이 갑자기 또 유대감이 급 생기고 그런 감정이 확 빠르게 변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면서 이제 나도 이제 동심을 많이 잃었구나. 나이만 절대값만 높아진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상실해버린 저의 동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다라는 점, 그런 생각을 하고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동심을 좀 많이 잃어버린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동심이 과연 어땠을까? 내 동심은 어땠을까? 나는 저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난 얼마나 나이 들어버린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2의 마이또죠.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보면 이 영화를 좀 더 덜 평범하게,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얘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20살이 엄청 어른 같고 그렇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3, 4학년 선배들이 왕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또 되게 높아 보이고,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그 친구들을 보면 또 되게 애기들이거든요. 걔네들도 애고 그런 거죠.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게 이제 딱 이제 난 이제 어리지 않아.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돼.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그런 나이 매년 하는 거 같기도. 왜냐면 저희 양산형 리코 때 리코 조카가 난 이제 애기가 아니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나이 먹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난 이제 어른이 아닌데 나 아직도 애인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게 아닐까. 그런가 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피터 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망망대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미성년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